안녕하십니까. 공인인증서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다시 이제 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모두 공인인증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일단 1, 2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 2월 과정, 3, 4월 과정 이미 들으셨겠지만 모두 이제 이론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교재 지금 60페이지가 있죠? 공인인증서 제도, 그러니까 첫 시간이니까 공인인증서 제도부터 먼저 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부터 먼저 보시죠. 자, 그럼 이제 교재 공인인증서 제도를 지금 펴놓고요. 잠깐 듣습니다. 지금 우리 과목은 우리 시험이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과목은 민법, 개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 소양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2차 과목은 실무 과목,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공인인증서법이 있고요. 부동산 공법이 있고, 그리고 공시법, 세법이 있네요. 그래서 2차 과목은 모두 이제 실무 과목에 속해 있고요. 우리 과목도 실무 과목 중에 하나, 2차 1교시에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공인인증서법이에요. 첫 시간이니까 이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인데 상당히 깁니다. 우리 과목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시험에서 우리 과목 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길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줄여서 공인인증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공인인증서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법령 및 중개 실무인데, 그럼 큰 테마가 지금 법령과 실무로 형성돼 있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이 법령 쪽은 법의 내용을 공부하는데요, 두 개의 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법이라는 게 일단 하나는 공인인증서법이에요. 우리도 명실공인제 공인인증서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쪽은 이 두 개의 법을 토대로 일단 법령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는 그야말로 다른 과목과 연계된 실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시험 출제는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하는 게 법령 쪽이 약 70%를 내겠다. 그럼 실무 쪽은 30%를 출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대3 비중으로 출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시험 있지 않습니까? 최근 시험은 계속, 이 법령 쪽이 지금 현재 80% 정도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서 지금 현재 80%를 내고 있으니까 문제수로 환산하면 우린 40문제 과목이니까 법령이 80%면은 32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실무 쪽에서 지금 20%를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무 쪽에서는 약 8문제를 현재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험에서 말이에요, 이 법령의 비중을 높이냐 실무의 비중을 높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실무가 쉬워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요, 요 실무 쪽을 비중을 높이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는 그야말로 실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연계된 내용, 부동산 시사적인 문제, 이런 걸 출제해도 모두 이제 실무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이 법령은 법이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게 내도 우리가 좀 맞힐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시험은 이 법령 쪽이 비중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우리한테는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유리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탈 이제 32개 정도가 출제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 두 개에서 이제 합쳐서 32개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 공인인증서법 쪽에서는 약 28개 정도예요, 비중이.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0회 시험, 우리가 지금 31회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30회 시험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7개를 출제했는데 실은 여기가 출제 비중이 약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약 32개가 법령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우리 과목이 법령과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달 코스로 계속 순환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 1, 2월 과정, 11월, 12월 과정 기초 입문 과정으로 일단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 과정은 이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이론 과정을 일단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간의 스케줄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제 과목은 일단은 요즘 시험에서 지금 1차 과목이 너무너무 비중이 지금 커졌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는
중요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1차 과목이 너무너무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과목에 시험 공부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과목을 공부하시라고 제 과목은 수업을 듣고 일단 덮습니다. 그래서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제 과목 공부할 시간 있으면요, 일단 1차 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과목을 넘어오지 않으면 2차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1차에 일단 주력을 해주세요. 대신 작년에 공부를 하셨거나 또는 2차만 하신 분은 반드시 예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공부한 내용들은 바로바로 이제 해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자꾸 강의를 놓치다 보면요, 이게 누적이 되면 한꺼번에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과목 시간에 꼭 동영상을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지 그러면서 이제 미루는 경향이 조금씩 있는데, 이거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과목 그냥 수업을 듣고 일단은 따라오는 선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 과목은 처음 하신 분들은 지금 하면 지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과목에 주력해 주시고 수업만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대신 수업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런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칠판에 적는 내용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 적을 필요가 없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교재 체크를 해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요약집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요약집이 나오면 이 부분을 이제 별도로 요약집이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칠판에 판서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이번 순환수업부터는 조금씩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31회 대비하면서 우리가 30회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31회 시험은 우리가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과목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수업이 조금씩 이제 지난 회차보다는 조금씩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0페이지 공인인증서 제도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30회 시험 때 지금 현재 2문제가 출제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은 출제 잘 안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더라도 한 문제 정도 내는데, 작년 시험에서는 특이하게 공인인증서 제도에서 2문제가 출제됐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현재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총칙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공인인증서 제도에 실어오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총책 쪽에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인증서 시험 일반 그래가지고 60페이지 법제 4조가 실려 있죠. 조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시험 일반 그랬는데요. 이거는 시험 시행 기관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법제 4조 제1항 공인인증서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인증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항 내려가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인증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3항 공인인증서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시행 기관에 대한 부분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자격 시험에 대한 부분인데, 시험의 주관처가 누구냐 이 부분이에요. 요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거든요.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물론 물어봤죠. 30회 때.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입니다. 원칙이 시도지사예요. 그럼 시도지사라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겠죠. 그래서 시험의 원칙적인 주관처는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해서 예외적으로 우리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제가 국장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이고 원칙은 시도지사라는 거예요. 이 점을 주의하시고, 그럼 국토부 장관이요 직접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에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의결을. 자, 그럼 우리는
이들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죠. 그럼 위탁 시행처가 어디냐의 문제인데 이들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해놨네요. 어디다 했느냐면 우리 공인인증서 협회가 있죠. 협회에다 시험을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를 염두에 둔 거고요. 여기 준정부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협회로 위탁되면 어려워질 거라고요? 쉬워질 거라고요?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시험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시험을 이렇게 위탁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관보에다가 이 사실을 모두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정도까지.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 이해를 해 두시는데 원칙이 시도의사예요. 그러면 이거 시도의사가 지닌 의미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격증을 받으셔야 되죠. 자격증 교부권자가 바로 시도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의사가 바로 자격증 교부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명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의사가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경기도의사한테 자격증을 받으셨잖아요.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다만 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할 권한은 오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의사라는 거, 이 점을 일단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시행 기관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61쪽으로 가죠. 응시 자격입니다. 이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험을 누가 볼 수 있느냐, 이걸 적극적으로 규정을 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시험을 누가 못 보느냐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응시 결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격은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을 볼 자격이 안 되는 자, 정확히 두 명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못 보는 자는 공인인증서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그럼 몇 년간 응시 못하느냐? 3년이에요. 우리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운전면허증은 취소하면 몇 년 시험 못 본다고요? 1년. 만약에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면허 취소하는데 이때는 2년간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년? 3년이에요. 자격 취소한 자는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다가 이제 컨닝하다 걸렸네요. 대리시험 보다 걸렸어요. 시험 부정의자죠. 그럼 시험 부정의자는 무려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을 못 보는 자는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의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 둘만 시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 응시할 수 있나요? 있죠. 응시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이에요? 만 19세 미만. 그래서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거 연령이 지금 18세로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졌는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민법상에 지금 미성년자라고 하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자를 얘기한다. 그리고 전과 사실이 있네요. 시험 볼 수 있나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국적, 연령, 성별, 학력, 불문이에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다음 주에 공부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기초과정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죠. 여기 자격 취소한 자는 3년 동안 응시를 못하는데 그럼 경기도의사에게 자격을 취소했거든요. 이분이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죠. 그럼 기억나세요?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는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며칠 내? 5일 내. 그래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는 5일 내 이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도 해줘야 됩니다. 며칠이라고요? 5일. 우리 공인인증서 법조에서는 유일한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한 자는 취소한 시도사는 5일 내 국토부 장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한다. 왜?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고 가려고. 그 점 잊으시고. 그럼 시험 부정의자도 이거 부정의로 적발하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은 다른 시험 시행자에 모두 그 사실을 지측 통보합니다. 모두 통보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의 처분을 받은 앞부터 이 자는 5년간 이제 응시자격을 정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자도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데 부정이자는 지체 없이 소문냅니다. 그러나 이제 자격 취소한 시사는 5일 내 그 사실을 보고하고 통보해 주면 돼요. 그래서 5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잠깐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자, 교재 62쪽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이라고 나와 있죠. 시행 횟수라고 나와 있는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로 돼 있죠.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시민의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럼 참고입니다. 지금 우리 1회 시험 있지 않습니까?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1회 시험, 자격시험 1회 시험이 1985년도에 있었어요. 85년도에 제가 1학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몇 회 대비하는 거예요? 31회. 그럼 31회 시험은 2020년 시험이죠. 그럼 단순 계산해도 35년이네요. 그럼 시험을 매년 치른 건 아니었네요. 그죠? 그래서 7회, 8회, 9회 시험이었죠. 7, 8, 9회 시험이 2년에 한 번 치렀어요. 2년에 한 번 치렀고 그때는 상대평가였습니다. 지금은 절대평가죠. 그래서 시험은 일단은 현재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로 되어 있네요. 시험을 1년에 2번 치른 적이 있죠. 언제?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시험. 그게 2005년도. 그때 이제 1년에 2번 치른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고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예정 공고가 있는데 이 시험에 대한 공고는요. 일단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 공고라고 돼 있는데 이걸 저는 계략상 공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 공고는 계략상 공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2월 28일까지 시험의 일시, 시험의 방법에 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우리 30일의 시험은 언제 본대요? 10월 31일. 토요일 날 보는 거죠. 10월 30일 날 일단 보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방법은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2월 28일 정도 되면 예정 공고 나옵니다. 계략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 공고를 다시 한번 해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은 이걸 확정 공고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는 이건 세부사항 공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시험의 일시, 다음에 시험의 방법, 응시 수료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공고하는데요. 이 세부사항 공고는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세부 공고는 언제까지 하게 돼 있냐면 시험 보기 전 90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시험 보기 전 90일이다. 우리 과목의 유일한 90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순환서부터는 되도록이면 이제 숫자를 기억하도록 하고 제재에 관한 사항도 되도록이면 기억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는 이제 이렇게 예정 공고와 확정 공고 두 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일단은 확정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상 지금 보면요 7월 말 정도, 그러니까 7월 25일 정도 되면 이제 확정 공고를 합니다. 확정 공고하고요. 7월 말 정도에 이제 휴가를 잠깐 다녀오실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잠깐 다녀오시고 8월 중순에 인터넷 접수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들어가죠. 그럼 원서 접수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이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고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시험이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고를 어디다 하느냐 이 문제는 일간신문에는 공고해야 되겠죠. 20만 명 이상이 보니까. 그래서 일간신문에 나가야 되고요. 앤드 일간신문과 관보라는 게 있죠. 여기다도 이제 공고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간신문하고 관보에 모두 이제 공고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의 방법으로 넘어가죠. 이 시험의 방법에 대한 사항은 뭐 잘 묻지는 않는데요. 원칙만 알고 넘어가죠. 그럼 현재 우리가 1차와 2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이렇게 돼 있는데 1, 2차를 구분 시행이 원칙이게요? 아니면 동시 시행이 원칙이게요? 그러니까 구분 시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차 시험을 보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는 얘기죠. 이게 구분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1, 2차를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시 시행은 1, 2차를 같은 날 본다는 얘기죠. 이건데 원칙은 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구분 시행이 원칙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1회서부터 30회 시험까지 모두 지금 현재 동시에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시험을 봐왔죠. 그러나 우리 법상 원칙은 구분 시행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을 봄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락이라는 거 따지죠. 과락. 그래서 한 과목도 만약에 40점 미만 과목이 나오면 이때는 탈락입니다. 무조건 탈락인데 1차 과목 과락 없이 평균 50점 득점했어요. 근데 2차 과목 과락 없이 평균 70점 득점했습니다. 그럼 이거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죠. 그래서 요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때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차수별로는 점수를 빌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차에 남은 점수를 1차에 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차수별로는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1차를 반드시 넘어와야지만 2차에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시행할 때 1차 시험에 불합격했다. 그러면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정도만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시험의 과목이 나오는데 시험 과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출제 유형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시험의 일부 면제란 말 나와 있죠. 64쪽에 지금 시험의 일부 면제. 그러면 우리가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않습니까?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한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거. 그래서 이게 다음 연도 시험이냐 다음 회 시험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입니다.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라는 걸 주의합니다. 다음 연도 시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1년에 2번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회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회 시험 때 1차를 합격했어요. 그러면 31회 시험에서 1차를 면제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31회 때 이분이 응시를 안 해버렸어요. 그럼 32회 때 면제할까요? 그래서 면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회 시험이나 1차 시험을 면제한다는 얘기는 본인의 응시 여부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회 시험이나 1차 시험을 면제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출제위원으로 내려갑니다. 출제위원. 그럼 지금 시험 출제위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출제위원에 대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요. 출제위원의 개념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위원의 개념은 단순히 시험 문제를 출제만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예요. 이 자가 출제위원이에요. 출제위원의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현재 우리 문제능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 출제위원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위촉이 됐다. 그럼 이제 3명이 문제를 이제 모두 내요. 그래서 각자 뭐 40문제, 30문제 이렇게 이제 위촉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120문제를 3명이 냈다고 가정하면 다른 출제위원이 또 들어가죠. 다른 출제위원이 들어가서 요 120문제 중에서 40문제를 선별을 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40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 산업인력공단에서는요 이렇게 40문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요 시험 난이도라든가 잘못된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모의 테스트를 거쳤죠. 그래서 모의 테스트를 거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시험의 신뢰도 때문에 문제능시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출제위원 중에 한 명이 문제를 유출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출제위원이 지금 선별을 해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전부 다 40문제 들어갈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유출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시험의 신뢰도 때문에 문제능시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위원의 개념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출제위원으로 갈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저는 갈 수 없다 했죠. 그래서 학원에 강의 경리인 사람은 절대 출제위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유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제위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회에서는 위촉을 금지하는 게 맞겠죠. 물론 이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 시험 문제 유출 등을 했다. 그럼 이 위원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면 변론을 하고 우리 법상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은 위촉을 금지하는데 위촉 금지 기한은 역시 5년입니다.
5년간 위촉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실내대출제위원회에서는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에게 모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그럼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자는 위촉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대학 교수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대학장이나 총장, 그래서 소속 기관장에게도 모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이자는 5년간 위촉 금지다. 지금 5년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죠? 우리 과목 지금 우리 공인인증사법에서요 5년이 딱 3번 나오거든요. 3번 나오는데 벌써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부정이자 5년간 응시학 정지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신뢰도자 출제위원 위촉 금지 기간 몇 년이라고요?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위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감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출제위원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시험의 응시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저 8월 중순에 이제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는데, 뭐 학원에 지금 오프라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학원에서 일괄 접수를 하니까 뭐 학원에다가 이제 그 사진하고 응시수를 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가 이제 10일간 정해지는데 8월 중순쯤 정해질 거예요. 그럼 응시 원서를 낼 때 응시 수수료를 내게 돼 있거든요. 이 응시료는 지금 현재 그 1, 2차 동시 응생은 매년 이제 28,000원이 되고 있어요. 1차만 응시하시면 13,700원, 2차만 응시하시면 14,300원이죠. 도합 28,000원이에요. 그걸 내는데 요 응시수료에선 반환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반환 규정이. 그래서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인터넷 접수로 이제 10일간 정해지는데, 만약에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했어요. 내가 응시를 내고 접수했는데 10월 31일 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시험을 못 보게 됐다. 그러면 이때는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해버리면 이때는 100% 다 환급해 줍니다. 전액을 반환해요. 전액을. 그리고 접수 기간 마감됐잖아요. 그 다음 날서부터 7일이에요. 일주일 내에 접수를 취소했잖아요. 7일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이때는 60%는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서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이에요.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50%는 돌려받아요. 그럼 시험장에 안 가면 응시로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0일 전까지는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일 전이니까 10월 31일 날 우리가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럼 10일 전이라 하면 10월 21일이겠죠. 그래서 10월 21일 밤 12시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는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응시수로 반환 규정이 있다는 거 일단 이해해 주시는데, 만에 하나 시험에서 이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응시표를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응시표에 써 있어요. 이 내용이. 22회 때 이 부분을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이거 분명히 뒤집어서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응시수료 반환 규정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감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응시수료까지 다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넘어가시면 시험의 합격자 결정이 나오죠. 그럼 이 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절대평가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시험 공고를 하면서 올해는 2만 명만 뽑겠다 이렇게 공고했잖아요. 그럼 이게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로 가는데, 그 상대평가, 그러니까 올해 이 인원을 뽑겠다라고 공고를 하게 되면 상대평가가 되는데,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이건 2차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1차 시험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매 과목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6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발 예정에는 공고를 하더라도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 2차에 있어서만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7, 8, 9회 때는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현재 모두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참고만 일단 해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 과목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2차 과목에 속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목을 만약에 공인인증사법을 시험에서 60점을 맞았어요. 60점. 그럼 합격할 수 있게요, 없게요? 없습니다. 우리 과목은 60점 득점을 했잖아요. 그럼 2차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공법이나 공시세법이 어려운데 이 과목을 절대 60점을 득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시험에서 만약에 우리 과목 60점 득점하면 이건 무조건 탈락이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럼 10점을 올렸어요. 70점을 득점했다. 합격할 수 있느냐? 역시 합격을 못할 겁니다. 우리 과목 70점 정도 득점했으면요, 이때는 불합격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불합격으로. 한두 개 차이로 불합격할 겁니다. 그래서 70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몇 점 이상을 득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80점 이상을 득점해 줘야지만 이제 2차 과목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시험에서 합격자들은 대다수 이제 85점 이상을 거의 득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80점 못 맞고도 합격하신 분은 이외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과목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목에서 비교적 쉬운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가장 고득점을 하면서 이제 2차 과목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과목을 득점하고 이제 2차 과목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 대해서 만약에 80점 미만을 득점했다. 그럼 이때는 아주 불안해집니다. 뭐 우리 학원은 아닌데 다른 학원에서요. 합격자 모임에 갔더니 그렇게 마셨대 그분이. 중개사법을 95점 득점했어요. 95점. 두 개 틀린 거죠. 95점 득점했고 30회 시험 때. 공법을 40점 맞으셨더라고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채점을 해보니까 공법이 딱 40점 나온 거예요. 근데 중개사법만 95점을 득점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우리 과목을 95점 득점했으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35점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공법 40점 맞게 되면 20점 도와줘도 15점이 또 남아요. 그러니까 공시세법이 이제 45점만 득점해도 이제 합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우리 과목을 이렇게 우리 과목에다 승부를 건 거예요. 공법이나 공시세법이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래갖고 공부하기가 싫어갖고 물론 이제 일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정리를 못했는데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중개사법만 목소리를 걸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분은 이제 합격을 하신 거예요. 아주 작전을 잘 세우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과목은 시험에서 이렇게 득점을 해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2차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80점 이상을 득점하자면 저는 수업을 90점 이상으로 해드려야 되죠. 그럼 결국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빼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해 줘야 되고요. 대신 수업은 꼭 들으시고 연습은 어렵게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넘어갈까요? 합격자 공고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67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합격자 공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린 지금 10월 31일 날 시험을 보고요. 그 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하기를 그저 합격자 공고는 언제 하겠다고 그랬냐면, 우리 30일의 시험은 합격자 공고를 12월 2일 날 하겠다고 그랬어요. 12월 2일 날. 그래서 12월 2일 날 합격자 공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자격증 교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격자 공고가 나오면 자격증 교부를 한 달 내에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한 달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는 한 달 내에 하게 돼 있고, 이건 누가 교부한다? 시도의사가. 그래서 시도의사 밑줄을 긋고 1월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국장이 교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민녹지 관할 시도의사. 그래서 이제 경기도 광명시에다 사무소를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경기도의사가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으시게 되고요. 경기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기도청, 수원에 있는 도청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도청까지 가기 이제 불편하니까 경기도에서 각 시군, 구로 다 뿌려주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군, 구로 다 뿌려주는데, 그러니까 12월 중순 정도 되면 12월 2일 날 발표하니까 12월 중순 정도 되면은 아마 내 주민녹지 구청에 또는 시청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자격증이 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내 자격증 교부하게 돼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자격증을 받아갖고 이제 오다가 택시에 놓고 내려버렸어요. 분실했다. 그러면 재교부 신청하겠죠. 그럼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일단은 다시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도청에 가야 되고, 물론 응시수수료가 아니고 자격증 재교부 발급 수수료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있죠.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다음 갑니다. 이제 자격증 교부에 대한 내용, 재교부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을 다 봤던가요? 다 봤는데 여기서 잠깐 앞으로 다녀오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55쪽을 펴보세요.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죠. 이게 원래 이제 법조문의 형태로 봤을 때는 총칙에 있는 게 맞아요. 법제 2조의 2니까 총칙에 있는 내용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인증사 시험 제도와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같이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법제 2조의 2가 있는데요. 요거 조문 잠깐 읽어드립니다. 55조. 법제 2조의 2.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 1항 갑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밑줄이에요. 국토교통부에 밑줄 긋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네요. 둘 수 있다의 밑줄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하는 임의기관이라는 얘기죠. 둔다가 아니에요. 둘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 하냐면요. 1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2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3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합니다. 거기 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일순환 하신 분은 아시죠? 보증이에요, 이게. 보증. 그래서 보증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개인은 현재 우리 보증을, 업무 보증을 1억, 법인은 2억 이상 설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상향할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어났고요. 3항 내려가죠.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 제1호의 경우, 1호가 뭐예요?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이죠. 이 사항을 결정했다. 심의 의결했어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들이 바로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의 경우 밑줄 그어놓고요. 따라야 한다에 밑줄 그어놓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보시죠.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냐면 국토교통부에요. 국토교통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일단 이해를 해 두시는데 우리는 추접스럽게 둔다, 둘 수 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해 보시냐면요.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관이죠. 근데 이게 둘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원래 둔다였어요. 국토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를 둔다 했는데 누가 바꿨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꿨죠.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에요. 그저 후보 시절에 공약사항으로 그거였죠.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바꾼 위원회 제도들 있죠. 이걸 전부 다 임의주의로 바꿔버렸어요. 둘 수 있다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게 둘 수 있다로 바꾸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누가 바꿨다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둘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럼 이거 위원회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구성은 일단 위원장이 있겠죠. 위원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이 있겠죠. 그럼 이 구성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를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요. 국토부에는 차관이 2명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합니다.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임명위촉을 누가 하냐면요. 국장이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위촉해요.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근데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위원을 위촉할 때 몇 명 이내에서 할 수 있냐면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이 숫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숫자예요. 그래서 7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일단 위촉을 하는데 요거 숫자는요. 18로 기억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협회제도,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제도를 공부하는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회 수는 1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일단 차이를 두기 위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이렇게 구성한다. 18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임기 있겠죠. 임기.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일단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그래서 일단은 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다 임기가 2년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위원회 제도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상당히 헷갈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물론 정책심의위원회를 이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임기는 일단 2년이었습니다. 2년이고 만약에 위원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사망 등으로 보궐이 생겼다. 그럼 이때는 새로 위원을 선임하겠죠. 그리고 새로 선임된 위원은요. 전임자의 자녀이기로 합니다. 임기가. 그래서 일단 2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심의하는 사항이 뭐냐? 여기서 심의하는 사항은 우리가 이제 조문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심의 의결 사항은
기본적으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시험이나 요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주라고 했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이거 8로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를 올린다.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이게 보증이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심의 의결사항으로 명문에 규정이 있는 거고 28회 때 그랬던가요? 28회 때 이걸 갖다가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때는 시도사는 이에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추접스럽게 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시험에 대한 사항을 정했을 때 시도사는 이에 8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죠.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그럼 여기서 심의 의결 사항이 뭐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공인인사 정책심의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게 돼 있는데 당연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심의의 의결을 먼저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이제 심의 의결 사항으로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운영은 일단 위원장이 이거 회의를 소집하겠죠. 그래서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일단 의결합니다. 의결하고요. 이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란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원이 안건에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자문을 한 적이 있다든가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든가 그 안건에 대하여 대리한 적이 있다든가 이러면 위원이 그 안건에 관련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위원이 안건심에 참여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안건심에 참여하면 안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제척사유라고 그래요. 이걸 제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제척사유에 해당이 됐잖아요. 그럼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회피라고 그래요. 회피라고 그러고 당사자는 저 위원이 관련돼 있다 해가지고 기피라는 걸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빼달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기피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위원이 안건에 제척사유에 걸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회피해 줘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교재.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해촉할 수 있다. 물론 위원회 임명 위촉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니까 해촉도 당연히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회피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촉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집 통지 기한이 있다는 거죠, 이거. 이게 그래서 이 회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집을 위원단에 통지하는데 이 통지는 7일 전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7일 전까지. 그래서 요 7일에 이제 동그라미 쳐놓는데 이 7일이 지금 어딨냐 하면요. 우리 교재 58쪽에 있죠? 58쪽에 회의 소집. 찾으셨어요? 양괄호 2번에 있죠? 첫 줄.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며칠 전? 7일 전이에요. 7일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이제 7일이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고 나중에 통째로도 암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일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고 다만 긴급사유간 때는 전날까지만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7일 기억만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 이건 이제 위원장이 모두 이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0회 시험 때 이 부분을 출제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차츰차츰 더 익혀가자고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인사 제도와 같이 관련해서 봤습니다. 그럼 다시 뒤로 갈까요? 우리 공인인사 제도 관련해서 다시 이제 더 가는데, 교재 뒤로 다시 가요. 다시 가서, 그 74쪽을 펴보시죠.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제재를 위주로 지금부터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데 자격증 대여 양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제재를 위주로 기억해 주시고 이런 제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과목은 제재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담이 되고 있죠. 그러면 자격에 대한 권리를 넘기잖아요. 이게 양도 아니겠어요? 다음에 빌려준다. 자격증을. 그럼 대여예요. 그럼 양도하고 대여하는 행위 모두 금지겠죠? 당연한 얘기고
주의할 점은요. 이 대여와 동일시되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대여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같이 다니는 거 이해되시고요. 양수 대여받는 행위 금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는 것도 모두 금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됐을 때 처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 자격 살려둘 일이 아니죠.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를 하게 되죠. 자격을 취소해버리고요. 엔드 형사 고발 들어가요. 고발 들어가는데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게 1-1이라는 거죠. 1-1. 1년에 1,000 이거죠.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자격 취소함과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그럼 이거 아드님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아버님께 중개사무소에 열어드립니다. 대여 아니에요? 대여 맞죠? 또 남편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 처에게 사무소를 열어줍니다. 역시 대여 맞죠? 그러니까 자격증은요 취득자가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되고 이건 유상이든 무상이든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빌려줘도 이건 다 대여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점 잊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공인중개사 등 사칭금지가 나오죠. 사칭금지.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우리 공무원 사칭하면 안 되듯이 공인중개사 자격 사칭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을 사칭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 사칭금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죠. 이거.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출판물, 명함, 간판 어떤 곳에도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다. 쓰게 되면 모두 자격 사칭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격을 사칭한 자 처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사칭한 자 처벌은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1-1이에요. 그래서 이거 처벌을 위주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판례인데 말이에요. 이게 명함입니다. 근데 이 중개사무소의 상호가 특이하게 부동산 뉴스였어요. 부동산 뉴스로 돼 있는데 이분이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인데 대표 해가지고 이렇게 파악하고 다녔어요. 이게 사칭이냐? 이 문제가 있죠, 이거. 그러면 지금 부동산 뉴스, 그다음에 대표, 문재인 이렇게 파악하고 다닌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명함을 받았을 때 이분을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건 사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말이에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사용했다면 이는 분명한 사칭이다 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판례를 잠깐 보시게 되면 75쪽의 맨 밑에 4번 판례 있죠. 4번 판례. 여기 잠깐 보시면 유사명칭 사용을 해가지고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화하여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여기서도 밑줄이에요.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밑줄 거기까지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이건 사칭으로 처벌한 사례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나오거든요. 다시 나오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재에 관한 사항은 뒤에서 쭉 나오니까 그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 부분이 약간 중복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선 나중에 언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 관련해서 여기까지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잠깐 가시면 총칙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20페이지. 총칙. 이 부분을 펴놓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